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요약, 우리 문제 217쪽인데, 얘는, 요약지 128쪽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128쪽을 간단하게 보고 좀 돌아오도록 하죠. 128쪽이 아니라 129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129쪽에 보시면, 주택연금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129조 메뉴에 보시면 한국주택공유공사의 역할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 볼 때 바로 보고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알고 있죠. 그래서 포인트만 딱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130조 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들인데요. 먼저 중간에 신청 대상 봅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55세가 넘어야 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거죠. 주택은 기억에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 공시가격 등 동그라미를 빼놨죠. 이거 개정된 내용이라 그랬죠. 즉 공시가격은 밑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이거는 뭐냐,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같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 시가를 적용하고 그에 마땅치 않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주택,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복합용도다. 아마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는 실제 거주지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아니나요? 그러니까 3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간에 실제 거주지 보이나요? 이 동그라미 밑줄, 실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담보주택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진 모든 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담보주택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봅니다. 연금을 받는 방법은 종신방식, 혼합방식, 확정기간 방식, 우대 방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1번 종신방식이나 2번 대출상환 방식은 대출금 갖고 종신해요. 4번 우대 방식은 우대 받고 종신해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종신이에요. 그런데 확정기간 방식은 종신이 아니에요. 즉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확정기간 방식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분 여자분 차이가 몇 살 안 나잖아요. 대부분 3살, 4살, 5살 뭐 그 정도잖아요. 제가 5살인데 제가 5살 차인데도 결혼할 때는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욕도 안 해요. 여하튼 이 5살 차이는 몇 살까지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제 친구 중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장모님하고 2살 차이 나요. 다행히 장모님이 2살 많아요. 장모님이 2살 작으면 동상 될 뻔했어요. 동상. 장모님한테 동상을 뻔했어요, 이거. 그런데 다행히 장모님이 조금 많아요. 아이고, 다행이라 그래야 돼. 하여튼 나쁜 놈 자식 부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 부럽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내가 남의 부인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모님하고 2살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부러웠어. 그럴 경우 생각해봅시다. 그럴 경우 그 친구가 나는 만약에 60입니다. 부인은 40입니다. 이거 연금 30년 받아요. 야는 30년 지나면 세상 하지겠겠죠. 그죠? 이분께서는 30년 지나도 몇 살입니까? 70. 요새 70은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그냥 전입니다. 전이. 띠대고 논다고 보시면 돼. 제 어머님께서 70 초반에 경로당을 가시더니 열받아서 안 가더라고. 왜? 막내라고 심부름 시킨다. 성질 1시간 하거든. 막내로 자꾸 심부름 시키는 거야. 열받아서 안 가는 거야. 막내라고. 70 초반은 막내입니다. 70살은 요새 애기입니다. 애기. 그러면 요분이 돌아가셔야 집을 팔아 연금 회수하겠죠? 언제 돌아가실까? 10년, 20년? 너무 길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이 제한을 해야 돼.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은 이 사람은 55세 이상, 작은 사람이 55에서 74 이렇게 돼야 돼. 55세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확정기간 방식 가입이 안 돼요. 왜? 너무 오래 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에서 뭐 여하튼 이렇게 됐다 봅시다.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상상을 제가 5살 차인데요. 제가 만약에 60살 그 다음에 55세에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50은 넘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도 55 이상 됐으니까 연금가입 대상 되겠죠. 확정기간 가능하죠. 확정기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30년 지났습니다. 제 나이 몇 살이죠?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더라도 힘내가지고 절거이 여자친구 만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90대도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만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하지만 내가 이미 나이가 90이면 일할 수 있나요? 연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30년 계약에서 받는 거잖아. 연금 안 나오죠. 근데 집에서 나가란 말은 안 해요. 왜? 그 죽으란 소리잖아. 우리나라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집에 살아도 돼. 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돈 나올 구멍은, 연금을 신청하는 거는 내가 생활비 없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나올 구멍, 연금 다 받았잖아. 돈 나올 구멍 없다면. 그래서 여기는 집이 만약에 5억이다. 5억을 전부 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주택에 이 집값의 5%를 적립을 합니다. 5%를 안 줘. 언제 줄라고? 요때 줄라고. 그러면 5억에 5%면 좀 금액이 되잖아요. 몇천만 원 되겠죠?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령임금 받는데, 그죠? 몇 년을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확정기한 방식에 대해서 이런 예외 조항이 몇 개 있다. 이런 느낌, 즉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무 설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확정기간 밑에 보시면 당구장 보십니다. 확정기한 방식 대시 반드시 대출의 5%에 해당되는 것을 인출하고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요게 여기에만 있어. 왜? 이분은 안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종신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왼쪽 봅니다. 왼쪽에 신청 대상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55에서 74. 아까 이야기했죠? 쭉 내려옵니다. 대상주택의 미연의 당구장, 아니네, 기역의 당구장.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복 주택은 제외. 확정 기간 방식 예외가 좀 많죠? 그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확정 기간에 예외가 많구나. 그 이유는 이해하시겠죠? 연금이 끝나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두 개만 가볍게 풀까요? 217쪽을 보겠습니다. 217쪽 보시면, 자, 30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은,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공기업 중에서 토지 주택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LH라고 말하고 HF라고 말하는데, 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합니다. 주택에 대한 금융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주택은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에 대한 대출을 한다고. 근데 여기는 뭐죠? 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1번 장기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LH가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대출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자, 31번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전환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2번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금액은 늘어나겠죠?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니까. 3번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받습니다. 4번 업무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포함이 됩니다. 이게 31회 때 나왔는데 31회 전에까지는 오피스텔은 담보주택이 안 됐습니다. 31회 때 오피스텔에 담보주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해. 이해하시겠죠? 자, 5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말은 뭐죠?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나는 연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어디 보느냐? 218쪽에 3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틀린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자, 1번입니다. 보증기간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일까지로 하며 그러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주택에 대한 미거주 그 다음에 주택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압류나 감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해지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받는 돈은 많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값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4번 확정기한 방식은 두 번째 줄입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인 자 중에서 연소자가 55에서 74세 이하시겠죠. 5번 확정기한 방식은 9억 이하의 주택 오케이. 노인복 주택은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노인복 주택은 확정기한 방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감이 잡히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주택연금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아까 공시가격 등 이게 개정되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그게 나올 거니까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약집 125쪽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말을 하도록 할게요. 125쪽에 보시면 우리 뭐가 있냐면은 저당 유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킨다, 현금화시킨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구조가 125쪽에 나오나 아주 빠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차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약서에는 125쪽에 주택 소유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다가 대출자라고 말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주택 금융기관 대출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냐?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죠? 내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담보대출, 저당대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꼬박꼬박 원금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은행은 돈이 필요하면 이 저당권을 넘겨버립니다. 아시겠죠? 이 저당권을 넘깁니다. 저당권을 누구에 넘기느냐? 이 유동화 전문회사에 넘겨요. 그러면 이 저당권, 이걸 저당권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M이라고 말합니다. M은 모기지론, 주택 저당을 모기지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은행은 돈을 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에 대한 권리는 저당권의 권리는 유동화회사로 넘어갔죠. 유동화회사는 이 저당권,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모아요. 모아서 몇백 개를 모아서 묶음을 만듭니다. 이 묶음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권을 투자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권을 발행하는데 이 정권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MBS라고 말합니다. MBS를 발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발행자라고 말하는데 교재에서는 유동화 중개사, 이 사람이 MBS를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자, 이게 어떤 거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듭시다. 우리가 여러분 은행에 이자를 내요. 이자를 4% 냅니다. 4%를 누가 먹든 갈라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0.5 먹고 떨어지고 발행자가 0.5 먹고 떨어지고 여기에서 3% 먹어요. 이 3%가 뭐냐? MBS라는 정권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정권 수익률은 금리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죠. 이에 4%를 누가 갈라먹느냐 이 차이죠. 이해하시겠나요? 4% 그러면 요게 작으면 이 수익률 어떻게 될까? 작겠죠. 아니 내가 은행 이자를 작게 내는데 얘가 받아먹을 게 없잖아요. 이자가 높으면 얘도 받아먹을 게 좀 많겠죠. 그런 느낌. 여하튼 대출금리가 정권 수익률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됩니다. 낮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MBS는 부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할 때 나왔던 겁니다. 부채금융 왜? 내가 은행에 이자 내잖아. 이자가 뭐죠? 부채죠. 이자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4% 높은 이자는
수익은 없어요. 왜? 내가 은행에 내는 이자가 몇 프로죠? 4%. 그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수익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분이 아니고 부채금융에 내가 내는 이자에 근거합니다. 감 잡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125쪽에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거 알고 공부 다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 뭘 알아야 되나 넘어갑니다. 127, 128 두 바닥에서 제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MBS의 종류입니다. 이때 MBS의 종류는 자 여기서 발행자가 저당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가집니다. 누가? 발행자가.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죠? 발행자가. 투자자에게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MBB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리를 투자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즉 저당 소유권도 원리금 수익권도 모두 투자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MPTS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나눠 가져요. 저당 소유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 이게 MPTB 그리고 CMO입니다. 여러분이 요걸 모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요게 외워져야 됩니다. 자, 모두 발행자 뭐죠? MBB. 모두 투자자 MPTS 하나씩. MPTB, CMO. 이게 외워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여기에 요게 암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19쪽에) 34번을 볼 건데요. 34번 같은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 가지 뭐 섞어서 냅니다. 자, 34번 볼게요. 1번. 리츠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 맞죠? 2번. 주택 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설정되죠?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것도 기출 주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서 요게 나오죠. 3번 봅니다. MBB는 주택 저당 차입자의 채무에 발생하더라도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에 지급해야 된다. 자,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설명한 건데 여기서 여기서 다 끝나 있죠. 끝나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까지 와 있죠. 무슨 말이냐? 은행에 돈을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요. 원금이자를 갚으면 흘러 여기까지 온다. 얘는 요거와 별개로 나한테 이자를 줘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자를 안 줘. 은행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가고 안 오죠. 그렇더라도 이게 돈을 줘야 돼. 왜?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하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그런데 MPTB는 돈을 안 주잖아요. 안 오면 안 오고 이게도 안 와요.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MBB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이자를 안 줘도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3번입니다. 4번은 CMO에 대한 내용인데요. CMO는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물론 여기서는 2번을 가지고 정답을 결정했지만 만약에 3, 4번으로 정답을 결정했으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220쪽에 가는데 1번 같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1번은 뭐냐? 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죠? 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셨는데 정답은 굉장히 쉬워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정답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정거수익률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그게 5번이에요. 그게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집만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유동화회사 측에 보면은 T것은 설정금리 비용이고 미음은 수익이므로 T것이 미음보다 커야 된다. T것은 설정금리보다 미음금리가 높아야 된다.
여기보다 여기가 높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비용수익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 돈을 누가 갈라먹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요 돈을 누가 갈라먹느냐. 그러니까 요게가 여기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2번 같이 문제가 나와요. 오른쪽 2, 3, 4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풀겠습니다. 오른쪽 221쪽에 3번을 봅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ABS는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는 매출 채권, 부동산 재관 등 현금으로 보상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자, 우리 구분해 볼게요. A, B, S라는 게 있고 M, B, S라는 게 있습니다. A는 에셋, 자산이에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M은 뭐냐? 주택저당권 모기지론이에요.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ABS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한다? 맞습니다. 2번 MBB는 모기지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자, 볼게요. MBB는 모두 누가 가지죠? 발행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외우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봅니다. MBB는 모두 누구? 발행자. MBTS 모두 투자자. MBTBCM은 하나씩. 이템. 저라는 것은 저당 소유권이에요. 저당 소유권에 관계되는 위험. 저가 뭐냐? 저가 저당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의 말이에요. 요거에 관계되는 위험. 요게 뭐냐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즉, 저당권이 여기 있으면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요. 저당권이 여기 있으면 투자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요. 그 다음에 수가 뭐냐?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얘는 뭐냐? 원리금 수취권이란 말이에요. 얘는 저고요. 원리금 수권에 따라가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 관계되는 위험이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 그 다음에 수에 관계되는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인데 그냥 변호사 위험하면 뭔가요? 변호사 위험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위험 축에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좀 익숙하게 말해요. 그래서 위험하면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정답은 나올 거예요. 3번. MBS는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에서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MBS의 뜻입니다. 4번 MPTS 생각해야 됩니다. MPTS 모두 누구? 투자자. 오른쪽에 봅니다.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MPTS 모두 투자자. 5번 CMO는 만기가 다양한, 자, 얘들은 만기가 동일해요. 얘만 만기가 달라요. 만기와 이자율이 다른 다양한 채권들을 구성하는 게 CMO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섞어놨기 때문에 위험을 줄겠죠. 그렇게 하는 게 5번이 CMO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22쪽에 4번입니다. 32의 작년 재작 문제죠.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봅니다. MPTS는 지분형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말합니다. MPTS를 지분형이라고 말하고요. MBB를 채권형이라고 말하고요. 얘들을 혼합형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1번은 요겁니다. MPTS는 지분형이라는 거죠. 2번 MPTB의 경우, 자, MPTB죠? 요거죠? 얘는 조기사안이면 발행자가 부담하고 조기사안이면 말이 안 되죠? 자, MPTB는 발행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당에 관한 위험이 뭐라 그랬죠?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기사안이면 여기 봅니다. 조기사안이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반대로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알겠죠?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우면 끝난다니까. 다시 MBB는 모두 발행자, MPTS 모두 투자자. MPTBCM은
저당 소유권은 발행자, 원리금수권은 투자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3번 MBB의 경우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MBB 초과담보 콜 방어. 다시 MBB 초과담보 콜 방어. 다시 MBB 초과담보 콜 방어. MBB는 초과담보 있고 콜 방어 돼요. 나머지는 안 돼. 얘는 초과담보 콜 되고 얘는 안 돼. 얘는 반쯤 돼요. 사실은. 근데 요렇게 하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3번입니다. 4번 CMO는 사원 수준이가 다른 다양한 층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즉 뭐냐 발행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6번 볼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6번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저당 채권 담보 채권 MBB는 증권 성격상 채권형이다. 맞죠? 그 다음 밑줄 주택 저당 총액보다 MBB 반응이 적음으로 밑줄 주택 저당 총액보다 MBB 반응이 적음으로 밑줄 적잖아요. 적은 만큼이 뭐냐? 이걸 묶어서 초과담보로 보내세요. 적은 만큼이 뭐냐? 초과담보예요. 다시 자 여기는 초과담보 있잖아요. 초과담보 있으니까 그냥 정권 총액보다 MBB 발행이 작은 만큼이 뭐라고? 초과담보. 그러면 MBTS는 초과담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둘이 어떨까요? 같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MBB는 이렇게 됩니다. 발행자가 정권을 모아요. 발행자가 주택 저당권을 500억을 모았어요. 정권을. 이거 뭐죠? M. 주택 저당권 500억을 모았다고. 그럼 500억만큼 MBB를 발행해야 되는데 MBB는 얼마 발행하느냐? 450억을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50억만큼 뭐죠? 초과담보야. 즉 나중에 재물을 불이행할 수 있잖아. 그때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은 5억 설정해요. 5억 대출 다 해주나요? 4억 5천밖에 안 해줘. 5천만 원이 담보라. 그럼 이게 여기 말하는 초과담보다 이 말이에요. 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게 여기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뭐라 그랬죠? 초과담보. 그런데 MBTS는 저당권이 500억 있잖아요. 500을 그대로 넘겨버려. 그게 MBTS거든요. 그러면 500억 저당권 모으고 MBTS는 얼마 된다? 500억. 둘이 어떻게 되죠? 같아지나. 같아지니까 초과담보가 뭐다? 없다 이 말이다. 아시겠죠? 네,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 MBB는 초과담보가 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MBB 발행액이 다르다. 그러나 MBTS는 초과담보 없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다? 같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요약집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이 오래서 다 까먹어서 그래. 요약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요. 자, 2번 봅니다. MBTS는 발행기관이 저당 집 채권 소유권을 보유하고 투자자가 원리금수익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조기사안이면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자 볼게요. 요거죠. 요거는 조기사안이면 여기 따라가잖아요. 여기 따라가잖아. 누가 부담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이 저 요 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3번 이체증권은 주택 저당 채권 소유권 원리금수익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맞죠? 그러면 따라서 조기사안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즉 콜방어 되지 않지만 수익률은 높다. 이거는 돈이 돼요. 좀 위험해. 4번 MBTS는 정권 성격상 지분회의를 하며 그 다음 밑줄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MBTS 발행이 동일하다 밑줄 는 하고 적으세요. 는 초과담보 X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초과담보 없다는 거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4번 5번 MBB는 주택 저당 소유권 원리금수익을 모두 발행자 보여야죠. 그래서 조기사안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하고 투자자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방어되고 즉 위험도 줄이지만 수익률은 낮다 이런 뜻이에요.
좀 치면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보느냐, 요약집 118쪽을 좀 볼 겁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이걸 외워야 된다 그랬죠.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걸 모두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요만큼이 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하지만 문제풀이반에 점검은 요것만 말합니다. 왜? 요걸 외우면 되는데 앞에가 이제 상식이에요. 처음 어렵지만 뒤에 상식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118, 119, 118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119쪽에 봅니다. 119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를 내놔야 되죠.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담보 없이 돈을 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담보 없이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출과 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구조인지 좀 볼게요. 일반적인 구조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업주라고 말합니다. 또는 모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거가대교, 거제도와 부산 가도 연결하는 도로 다리 거가대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가 거제 그 다음에 부산이면 이게 이렇게 가는데 물동량이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 통행료도 이 남해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한 7, 8천 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여기 거제도에서 부산을 바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우리 회사가 따져보니까 건축비가 얼마 나오겠지만 만약에 정부로부터 사용기한을 20년 동안 보장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통행수입이 지금 10,000원이거든요. 많은 통행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국토부나 아니면 행정부나 아니면 시나 도나마나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청회 다 끝났어. 타당성이 있어. 쉽게 말해서 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다리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 회사가 대출이 너무 많아. 왜? 우리 이거 말고 다른 데 투자해 놓은 게 많아. 이게 대출이 가득이라. 이걸 보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우리는 대출 조건이 안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법인을 만듭니다. 이 별도의 법인을 자회사, 엄마, 아들, 얘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프로젝트 회사 또는 프로젝트 컴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업무는 누가 하느냐? 얘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직원 여기 직원이 서로 직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결론 뭐죠? 한 통속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됐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은행을 만나서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은행에다가 담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빌렸지만 이 공사비가 한 5천억대, 5천억 빌리는데 제공할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자본금도 매달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데, 여기는 뭐냐, 사업 자체 수익성. 이 통행료 수입 돈 되겠다 이거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요걸 믿고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5천억을 입금시켰더니 5천억을 홀라당 써버리고 부도를 내버려요. 은행 망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관리를 얘한테 안 맡겨요. 어떻게 하느냐, 얘와 내 사이, 은행 사이에는 별도의 법인, 이걸 결제 위탁회사, 별도의 신탁회사, 자금관리위원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자금 집행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인출하면 이게 은행으로 연락이 갑니다. 은행이 승인하면 인출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돈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좀 투명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돈 관리를 얘가 아닌 은행의 관할에 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사업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돈을 빌린 거는 A, B 누가 빌렸죠? A가 빌렸어요? B가 빌렸어요? B가 빌렸죠. A가 갚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A 입장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소구 금융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부에는 여기 장부는 대출 5천원 가겠죠. 여기는 적을 필요가 없죠. 별도 법인이니까. 아시겠죠? 별도 법인이니까. 그럼 요는 부배 금융입니다. 요건 전부 다 사업주에 대한 것이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이고요. 이게 119 그 다음에 요약서 12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겁니다. 아셨죠?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요 관계되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224쪽입니다. 224쪽에 8번입니다. 부동산의 정권화 및 부동산 금융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유동화 상품은 ABS, MBS, 리처 등이 있습니다. 2번 ABS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근거로 하지만 두 번째 줄에 MBS는 주택 저당권을 기초로 합니다. 3번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는데 그런 지분형 투자 상품인데 사업의 주도적인 개발업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무한 책임 사원이지만 일반 투자자는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그래서 8번 답이 답지에는 3번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전부 다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오답이에요. 4번 리처는 지분형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5번 조인트벤처와 신디케이트는 지분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형 투자 상품입니다. 지분조건. 자, 전부 다 맞는 말이죠. 요렇게도 잘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10번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1번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의 사원 재원은 사업자의 모든 자산 아니죠. 사업 자체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그랬죠. 자, 해설해 봅니다. 미래 현금으로 사업 자체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2번 사업주의 재무제표에 해당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외금융이라고 그랬죠. 3번 부실되더라도 은행 대출기관은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행은 이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업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가 되게 열심히 짓고 있던 이 기업이 80% 완공됐는데 태풍으로 다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돼. 이런 경우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업 하겠습니까? 투자 손실이 벌써 몇 천억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처냈어요. 못 갚겠다 이거지. 방법이 없다 이제. 부도처냈어. 그러면 은행은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내 감옥 보낼까? 내 감옥 보내도 됩니다. 감옥 보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옥을 가든 안 가든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물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은행은 부도입니다. 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호 저축 이런 개념의 은행이 부도되는 그런 사례 중에 가장 큰 사례가 요겁니다. 이 대출이 잘못되면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담보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은 채권 회수 위험이 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페이퍼 컴퍼니로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련다. 이 차주는 누굴 말할까요? 차주인을 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차주.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개론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차주라는 말은 차입자를 말합니다. 빌린 사람. 이걸 차주라고 말하는데 차입자 뭐죠? 프로젝트 회사를 말합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임의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226쪽에 1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보시고
자, 1번입니다. 부의금융 볼게요. 이 부의금융은 누가 누리죠? 사업주가 누리는 거죠. 오른쪽에 대출자 은행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출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주입니다. 2번. 방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이 돈을 빌린 애가 이 돈을 어디 썼는지 은행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랬죠. 자금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자금이 투명하다는 말은 이 입출금을 모두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비대칭이 해소가 됩니다. 정부의 비대칭은 뭐냐?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3번. 당해, 이건 나왔죠. 당해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받은 모기업에 상한 청구를 할 수 없는 비소금융이므로 모기업의 시용도와 재무도. 자, 이 위에 앞에까지 맞아요. 맞는데 모기업에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모기업의 재무도 취약해져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모기업의 재무구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4번입니다. 모기업은 별도로 설립된 프로세스에 자금을 제공되므로 모기업의 담보 신용, 모기업의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업 자체 수익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은행은 초기부터 직원을 파견해서 면밀히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흐름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입니다. 프로젝트 자체 담보로 대출된 것이므로, 즉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이 개발 계획의 조사와 입안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 사업 수익 능력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대출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쉽죠? 힘들죠? 좀만 더 할게요. 자, 요약집 121쪽으로 봅니다. 요약집 121쪽인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여기도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다 이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법규 내용을 볼 건데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우리나라에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 조문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그 법 조문 내용을 살펴볼 건데 법 조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법 조문이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1쪽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형이라고 말합니다. 위탁과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했죠?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500억이라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대출 좀 땡겨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샀어. 오피스텔 세입자가 100명이야. 밑에 상가 세입자가 50명이야. 이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가 150명이라는 거는 150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150명이면 매일 들락날락 합니다. 오늘 102호가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102호는 한 달 있다 들어오고, 들어올 때도 뿅뿅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원룸만 하더라도 그거 살펴보고, 그 다음 계약서 확인하고, 오만 확인한 다음에 계약금 치고, 보증금 걸고 입주세 내잖아요. 계약이 단순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은 세입자가 150명이면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계약서를 써야 돼. 여러분 중개할 때 계약서 쓰면 한 방에 쓰는 거 아닙니다. 집 하나 팔아보세요. 이 세입자하고 한 수십 번 통화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십 번, 수백 번 통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그냥 띵 써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걸 대신해준 직원을 우리 회사에, 이거는 실체는 우리 회사 직원이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임대차 계약을 관리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무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냐? 건물 1층이나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냐? 명목형이니까 얘는 직원이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왜? 얘들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맡겨가지고 얘를 통해서 관리하게 만들어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에 관리해주고 나는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이 관리하는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안동에 있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만나요. 그런데 대구만 있더라도 자 대구에 동성로에 대구에 예를 들어서 바늘땅역에 제일 중심부에 건물이 10층짜리가 있어요. 그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얼마쯤 할까요? 못해도 1, 200억 합니다. 못해도 1, 200억? 몇백억 해요? 수업 안 합니다, 이제. 상상해 볼게요. 그 사람은 그 빌딩만 있을까?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만 있을까? 다른 거 없을까? 주식 없을까? 그 사람은 집이 대구가 아니고 강남에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강남에 주소지는 있지만 1년의 절반은 해외에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제 친구가 종합소득세 내는 친구가 있어요. 임대소득이 한 달에 1,500만 원이 들어와요. 일을 안 해도. 그래서 걔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세금 많다고. 왜? 그 중에 세금이 대부분 나가거든. 절반가가 세금 뜯기거든. 1,500만 원 들어오면 세금이 한 500만 원 뜯기거든. 기분 나쁘잖아. 일을 안 해도 들어와요, 지금. 얘가 씀씀이 나쁜 애가 아닙니다. 굉장히 건실한 애예요. 진노력으로 돈을 버네요. 확실합니다.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원래 떡집에 있었어요. 좀 한데 졸업하고 나서 떡집을 20년 동안 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일했어요. 그 돈을 모으고 투자해서 빌딩을 산 거라.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제가 식당을 해요. 같이. 그런 구조가 됩니다. 하여튼 길게 말은 그런데 걔가 1년에 절반은 식당을 안 해요. 어디 하는지 아세요? 차를 빌려서 미국 횡단을 합니다. 6개월 동안. 크게 돈은 안 들지만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내가 6개월 동안 일 안 하고 횡단한다고? 나 죽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일반인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걔는 가능해요. 왜?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걔가 미국 횡단한다고 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달 1, 200만 원밖에 안 써요. 왜냐면 차 렌트 한 다음에 그 내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캠핑카 가다가 쓰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한다니까. 걔는 그걸 좋아해요. 생긴 게 옛날부터 그런 걸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뭘 좋아하느냐? 그 비행하는 거 있잖아요.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거.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런 거. 패러글라이딩 그게 취미야 걔가. 원래 그런 애야.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자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남자들이 재산 있어. 부인은 있겠지. 그렇지만 뭘 할까? 예쁜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올까? 돈이 있는데 난 그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런 관심 없어요. 패러글라이딩, 오토바이, 그 다음에 캠핑에 관심이 많은 애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 사람은 그 빌딩을 관리인한테 임대 모두 관리 맡겨놨어요. 임대 계약서를 그 사람이 합니다. 지가 안 해요. 왜? 6개월 동안 지가 없거든. 느낌 이해하시겠나요? 요런 사람이 저희 같은 지방에 있는데 대구나 서울에 없을까요? 셌습니다. 강남에 건물 가지고 있으면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오피스텔 가서 몇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있을까요? 집에 살고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에 맡겨버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에 맡긴다고.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우리 원룸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맡겨서 관리를 맡깁니다.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중요한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의무적으로 90% 이상을 배당하세요라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를 배당하는데 90% 이상 배당해도 돼요. 그런데 90% 이상 배당하면 얘들은 법인세가 없어요. 얘는 90% 배당해도 법인세를 맞아요. 얘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자꾸 뭔가 요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혜택을 주느냐 하면은 그러면 야들은 이익을 적립할 수 없어요.
배당 전부 다 배당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을 전부 다 배당하지 않죠. 아니 삼성전자 만약에 몇 조, 만약에 5조의 이익, 영업이익이 나왔어. 전부 다 배당해 주냐고? 에이, 택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회사 유보를 합니다. 적립을 해요. 뭐 하려고? 재투자해야 되잖아. 아시겠죠? 이익은 조금만 배당해 준다고. 그런데 얘는 배당이 목적이다. 즉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해서 이걸 같이 갈라먹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세금 없어. 근데 얘는 배당도 세금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걸 주세요. 그래서 얘는 이걸 적립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셨죠? 얘한테 세금 때 혜택을 좀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설립할 때 자본금은 5억, 3억, 3억입니다. 그런데 최소 진짜 자본금은 70억, 50억, 50억 다 따라합니다. 5, 3, 3, 7, 5, 5 시험에 잘 외웁니다. 5, 3, 3, 7, 5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고요. 진짜 자본금이 요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뭐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는 거 뭐냐? 실체행과 예목 이렇게 갈렸죠. 이렇게 갈리는 거는 뭐냐? 여기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21쪽 요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122쪽에 보시면 두 번째 봅니다. 주식 분산 보이나요? 도저히 보이죠? 네모칸 보세요. 주식 분산 보이죠? 오른쪽 두 번째 줄에 몇 프로죠? 50% 밑줄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한 사람이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 모든 걸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이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기업구조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100%가 있든 70%가 있든 30%가 있든 전부 간섭 안 해요. 뭐는? 얘는 왜 그렇게 하겠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을 빨리 사줘야 기업이 안정화가 되겠죠. 빨리 거기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100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주식 공모 보세요. 오른쪽 몇 프로죠? 이거는 뭐냐?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해라 라는 겁니다. 주식 발행을 너네 설립자, 발기 너네 다 하지 말고 일반인에게 30%는 공개 모집하세요. 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개 모집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밑에 옵니다. 자산 구성 볼게요. 자산 구성 오른쪽에 80% 70% 보이죠? 요 밑줄. 이 자산 구성이라는 건 뭐냐? 자, 간판은 부동산 투자회사 해놨어요. 그러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 혜택 있잖아. 위탁 같으면 있는데 간판은 부동산 투자해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해서 해놓고 부동산은 조금 투자하고 돈놀이 하고 있어요. 해야 안 돼? 목적이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마. 그래서 네가 부동산으로 70%를 가지고 있어라. 이 재산에 70%가 부동산이 돼야 돼. 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그리고 80%는 부동산 관련으로 돼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는 무조건 부동산이 돼야 돼.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0% 부동산, 나머지 주식 이러면 안 되는 말이야. 부동산이 70%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는 이미 기업 구조형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분 제한입니다. 처분 제한이 오른쪽 보면 5년, 1년 보이나요? 그죠? 이거는 뭐냐?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투자 아니잖아. 투기잖아.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5년에 내에서 법이 정하는 5년, 대통령령 1년, 즉 1년 이내 팔지 마. 그런데 얘는 오늘 산 거 내일 팔아도 돼.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식 분산 50%, 주식 공모 30%, 자산 구성 7080,
처분 제한 5년 1년. 요거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기업 구성리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하나만 더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할 때, 여기 투자할 때 우리가 여기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현금을 내고 주식 받잖아. 이걸 현금 출자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고 주식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현물 출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122쪽 가운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영업인가 또는 등록하고 최저 잔금을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 말은 설립할 때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21쪽 맨 밑에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는 설립을 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은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돼. 그렇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가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내 원룸을 내놓고 그만큼 주식을 받아도 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개만 풀면 되니까 좀 힘내시기를. 자, 227쪽입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관리 리처죠. 자본금, 설립자본금 5 맞습니다. 두 번째 50억 틀렸죠. 얼마입니까? 70억입니다. 2번 위탁관리죠. 설립자본금 3억 맞죠? 두 번째 주에 30억 틀렸죠.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5년에서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법규에는 직원이 있다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영이나 시행규칙에는 직원 어떤 사람 뽑아야 된다, 몇 명 뽑아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 말한 대로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기관리체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이다. 자, 틀렸죠? 기업 구조는 실체형이 아니죠? 명목형이죠?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은행에 돈을 못 빌리다니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규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자본금의 2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면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할만하죠? 자, 넘어갈게요. (228쪽의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90% 이상 의무 배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증명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지만 정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시적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이에요. 내년 되면 없어질 법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매년 봄에 되면 또 2024년 3월 말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매매 차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손실은 없다. 이런 것에서 나한테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런 게 존재하는지. 불가능합니다. 이익과 손실은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이익이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실체이사이고 기업은 명목 틀렸죠? 위탁도 명목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보이거나 상대임을 둘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위탁 기업구조는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을 설립하며 현물투자에 대한 설립은 할 수가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할만한가요? 할만해야 될 텐데. 자,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30쪽에 18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발행 주식의 30%를 일반에 천리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주식 공모 30% 이걸 말하죠. 그죠? 그 얘가 기업 구조는 위치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2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제세를 맞추면 현물자를 맞추면 자 아까 말했잖아요. 설립할 때 현물출자 안 되지만 제재자금을 갖추고 정상 영업할 때는 현물출자 가능하다. 2번 틀렸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3번인데요.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부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1인당 소유 한도가 100% 50이다. 뭐 때문에 틀렸죠?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틀린 거죠? 요거는 주식보다 50% 요거잖아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잖아.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된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볼게요. 위탁 관리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존재할까? 직원이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있을까요? 네. 여기는 직원이 있죠? 여기는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구석에 뭐죠? 조례 같은 구석에 규칙 같은 구석에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럼 이거는 모든 회사는 직원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직원들은 주주의 이익으로 해야 돼. 회사 이익으로 가야 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BTS가 이렇게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매스컴이 있었죠. BTS한테 관심도 좀 가지고 이거 좀 보고 해야 돼. 근데 공부만 했구나. 근데 문제는 공부하라고 뭐 했을까? 하여튼간에 BTS가 활동을 중단해 군대 갔으니까 그죠? 중단하게 되면 활동을 그때 중단을 발표하는 백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BTS 소속 회사 직원들이 발표하기 얼마 전에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았어요. 자기 회사 주식을. 이놈들은 이거 발표될 걸 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알고 미리 팔았죠. 이거 처벌 대상입니다. 이 손들이 팔았기 때문에 주주들은 모르고 있다가 주식값이 떨어졌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얘들이 먼저 움직였잖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과징금이나 아니면 벌금을 때립니다. 그렇다고 감옥 가는 짓은 아니고요. 큰 게 아니니까 감옥 갈 수는 아니도 뭔가 처벌이 있어요. 그게 직원이 지켜야 되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원이 없으니까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5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운용에 관련 회계 처리는 회계 처리는 국토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 참고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게 금융 파트인데 저번 주보다는 많이 안 어렵죠. 하여튼 다 어려워. 저번 주보다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어려운 걸 빼고 노력했고요. 여하튼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 하면 마무리할 거고 여하튼 그 기출 문제지만 그래도 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상 문제 지금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 그걸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